낙동강가의 우리 마을은 안개가 허리 높이로 걸리던 동네였다. 장독대 뒤로는 사과와 감이 번갈아 붉어지고 새벽마다 닭이 먼저 개가 나중에 울었다. 가을로 접어드는 냄새, 메주가 마르는 깔깔한 냄새, 장터에서 가져온 참기름의 고소함, 배틀에서 풀 먹인 삼배의 풀내, 이런 것들이 섞여 아침을 만들었다. 그날 아침 나는 흰 상복 저고리를 여미며 거울 대신 물독에 비친 내 얼굴을 본 뒤 다시 고개를 숙였다. 과부가 된 지 열나흘. 아직 검은 머리를 하얀 수건으로 덮는 손길이 어색했다. 남편 성철 오빠의 영정은 마루 끝 조상 위파의 앞에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오빠는 언제나처럼 눈꼬리에 웃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나를 무너뜨렸다. 장정들이 돌아가며 곡을 하고 어른들은 긴 숨을 모아 위로를 만들었다. 우리 집은 종가도 아니고 대단한 집성촌도 아니었지만 뒷산 고개 하나 넘어가면 사당이 있었고 절집은 강 어귀에 오래된 범종각 하나만 남은 폐사였다. 돌비석에 이끼가 앉아 글자들이 반쯤 지워진 그런 곳. 사람들은 절이 망한 뒤에도 제삿날이면 그 범종 앞에서 묵념을 했다. 종은 오래전에 금이 갔고 매다는 쇠고리도 빠졌으니 울릴 리 없다고들 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던 밤 분명히 종이 한 번 울렸다. 들었어? 옆에 서 있던 도윤이 낮게 물었다. 성철 오빠의 동생, 군 제대를 막 한 28배 남자. 오빠와 달리 웃음이 적고 말수도 적었다. 그러나 눈빛은 어린 시절부터 늘 같은 눈빛이었다. 물빛 같고 고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른 것도 같은데 들리지 않은 것도 같았다. 바람이 없었다. 논두렁 풀잎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종은 분명히 한 번 아주 짧게 살아있는 것처럼 울었다. 그 이후 마을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다. 강이 사람을 데려갈 때는 먼저 소리를 낸다더라. 죽은 사람의 넋이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돈 다음 종을 한번 살짝 건드린다더라. 노인들은 이런 말을 입에 올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떡시루를 내려놓았다. 어머니 시어머니, 정씨 어른은 퉁퉁 부은 눈을 닦다가 내 손에서 시루를 받았다. 연화야, 수저는 짝수가 좋겠다. 상주가 둘이니까. 정씨 어른은 느릿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상주가 둘이라니. 나는 고개를 들었다. 상주는 오빠 하나죠. 내가 말했다. 여전히 오빠라 불러버렸다. 남편을 나는 늘 동네에서부터 부르던 그대로 오빠라고 불러왔다. 정씨 어른의 시선이 내 옷고름을 스쳤다. 그녀의 말투는 다정과 계산을 함께 지니는데 그날은 더 계산 쪽이 무거웠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남으면 상주도 둘이지. 대를 잇자면 말이다. 마루 기둥에 기대 있던 도윤의 손등이 굳어졌다. 굳은 살 위로 작은 상처가 있었다. 나무를 켜다 생긴 듯한 상처. 그는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내가 느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어코 다가오는 어떤 결정의 그림자였다. 장례 뒤 사나흘 동안 마을 안악들은 나를 돌보았다. 줄몰이, 고사리, 말린 표고를 나누어주고 연두부를 붙여왔다. 나도 대문 앞 돌계단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닦았다. 먼지를 닦아내리면 돌결이 산뜻하게 드러났다. 작은 일에도 손이 가야 울음이 줄어드는 법이었다. 그런데 5째 날 무당 만금이 왔다. 그녀는 늘 그랬듯 초입에서 한참을 서서 집을 훑어본 뒤 들어왔다. 작은 북을 옆에 끼고 바로 나를 보지 않고 먼저 장독대를 보았다. 항아리 뚜껑의 간격, 막걸리 빚은 항아리의 숨구멍, 그런 것들을 본다. 사람의 집은 숨을 쉰다고 망음은 종종 말했다. 숨이 막혔네. 그녀가 중얼거렸다. 정씨 어른이 나섰다. 무슨 소리요? 어른의 목소리는 경계로 단단했다. 무당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집안의 슬픔이 외부에 새는 걸 더 싫어했다. 만금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마당 한켠을 가리켰다. 감나무 밑 작은 돌탑이 있었다. 성철 오빠와 내가 혼례를 올렸을 때 도윤이 처음 쌓아준 탑,
오빠가 군복 대신 검은 양복을 입고 흰 꽃을 가슴에 꽂고 나는 들장미가 수놓인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망금은 그 돌탑에 손을 얹었다. 이 집엔 둘의 발자국이 셋의 그림자를 만들었어. 정씨 어른이 입술을 굳혔다. 말을 똑바로 해. 망금은 그제야 나를 봤다. 그녀의 눈엔 흰 점 같은 것이 있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점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걸 본다는 표시인지 아무도 모른다. 물은 데려갈 때 먼저 가볍게 밀고 나중에 깊게 당기지. 내 남편은 가볍게 미는 소리를 들었을 거야. 그만 가요. 정씨 어른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우리 집 제사로 충분하오. 망금은 나를 지나치며 쪽지를 한 장 건넸다. 말린 약숙이 한 올 묶여 있었다. 쪽지엔 글씨가 없었다. 비우라는 뜻인지 태우라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쪽지를 옷고름 속에 넣었다. 그날 밤 꿈에서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물 위로 종각이 떠올라 내 쪽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왔다. 깨어보니 오릿빛 새벽이었고 처마 끝에 물방울이 달려 있었다. 18날째 마을 어른들 몇이 우리 집에 모였다. 이장은 타작 끝낸 손을 풀며 마치 쌀을 헤아리는 식으로 말을 꺼냈다. 집안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이 집도 대를 이어야지요. 연화야, 네가 떠나면 이 집에 남는 건 두 노인과 젊은 사내 하나뿐이야. 네가 남으면 사람들 말처럼 되는 거고. 그 사람들 말이란 게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형수와 동서의 혼인, 어느 시대엔 허용되었고 어느 시대엔 금기였고 지금은 흉한 말로 더 자주 불렸다. 그렇지만 아이를 잇기 위해, 집안을 살리기 위해, 어쩌면 네가 살아남기 위해 이런 명분이 붙곤 했다. 나를 보는 시선은 내가 떠나려 하면 배은망덕이라 했고 내가 남으려 하면 부도덕이라 했다. 나는 물독에 떠있는 내 얼굴을 다시 보았다. 아직 23. 너무 어린 얼굴이라고 어른들은 속삭였다. 도망치듯 서둘러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여자. 게다가 도윤의 시선은 늘 내 어깨 근처에서 머뭇거렸다. 그의 두 손은 언제나 바빴다. 칼을 갈고 나무를 다듬고 물동이를 들었다.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손으로 하루를 메꿨다. 그날 저녁 도윤이 마당으로 나를 불렀다. 노을이 감잎을 핥고 지나갔다. 그는 구두 대신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마당의 먼지가 그 발등에 얇게 묻었다. 연화 씨, 오랜만에 내 이름을 곧게 불렀다. 오빠가 생전에 있을 때는 나를 형수라 불렀고 오빠가 없어진 뒤엔 연화 씨라 불렀다. 그의 입술이 약간 떨렸다. 형. 그날 강에 간 이유 나만 알아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오빠는 장마 뒤 강물을 늘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맨발로 징검다리를 건너며 물살의 편향을 몸으로 알고 피했다. 그런 사람이 미끄러졌다는 말은 이상했다. 이상하다는 말을 나는 마음속에서만 수없이 되뇌었다. 왜 그날만? 왜였는데? 내 목소리는 낯설게 가늘었다. 도윤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나는 속에서 무언가가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말해야 하는 누군가가 말을 감추고 있을 때 나는 늘 오래된 항아리 속이 비어 있을 때처럼 서늘함을 느꼈다. 밤마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영정 앞에 앉아 한지를 접었다 폈다. 망음이 준 쪽지는 아직도 옷고름 속에 있었다. 태울까, 비출까, 묶을까. 답을 내지 못하던 20번째 되는 날, 강가에서 주검을 건져 올리는 자의 노래를 듣듯 물비늘이 햇빛을 삼키고 있었다. 어부 영감이 그물을 걷었다. 물 밖으로 나온 건 잉거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오빠의 작업복 상의였다. 물은 모든 것을 데려가지만 때로는 돌려준다. 누군가 읊조렸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나온 건 작은 묵주였다. 오빠는 절집에서 자란 사람도 교회에 다니던 사람도 아니었다. 어디서 온 묵주일까? 한 알 한 알이 반짝였다. 도윤은 묵주를 내게 건네며 눈을 피했다. 형이 누굴 만났던 것 같아요.
정씨 어른은 그 묵주를 가만히 만져보고 곧바로 찬장 깊숙한 데 넣어버렸다. 그런 건 좋지 않아? 어른의 말투에는 슬픔이 비스듬히 젖어 있었다. 아들이 자신이 모르는 삶을 잠깐 살았다는 사실이 더 슬펐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오빠의 작업복을 빨았다. 물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마지막 헹굼에서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다. 물에 반쯤 녹아 글씨는 번졌지만 내 이름 연화만은 살아있었다. 나머지 글씨는 겨우겨우 읽을 수 있었다. 종각, 돌병풍, 저녁바람. 나는 숨을 들이켰다가 놓쳤다. 종각은 폐사에 있는 그 범종각. 돌병풍이라면 종각 뒤 둥글게 둘러친 돌담을 말하는 걸까? 저녁바람은 언제나처럼 강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말하는 걸까? 그 세 단어만이 오빠가 남긴 전부였다. 다음 날 저녁 나는 한복 저고리 위에 검은 조끼를 걸치고 다른 이들이 식사 준비를 하는 사이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왔다. 길가에 억새가 스치는 소리가 손수건처럼 얇았다. 강변에 다래가 덩굴을 늘어뜨리고 아이들이 다리를 담그고 놀다가 나를 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과부가 혼자 해걸음에 나간다는 것은 좋은 소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폐사에 닿자 종각은 해묵은 배처럼 어둠 속에 떠 있었다. 기둥에는 아이들이 그어놓은 칼 자국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종은 금이 간 자리를 따라 파리들이 앉았다가 날아갔다. 돌병풍이 종각 뒤를 감싸고 있었다. 돌 사이사이로 가는 풀들이 자랐다.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다. 강에서는 저녁밥 냄새와 섞인 축축한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돌병풍의 맨 아랫단에 무릎을 꿇었다. 마치 누군가 돌을 하나 빼서 다시 끼워 넣은 것처럼 어긋난 자리가 있었다. 손가락으로 밀어보았다. 흙이 손톱 아래로 들어갔다. 돌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 사이로 얇은 천이 보였다. 천의 끝에 새끼줄이 묶여 있었다. 연화 씨.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불렀다. 나는 돌처럼 멈췄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도윤이었다. 그도 숨을 조금 가쁘게 쉬고 있었다. 위험해요. 누가 보면. 봐도 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고요했다. 여기 오빠가 남겼어. 돌을 더 밀어내자 새끼줄 끝에 작은 천보자기가 드러났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끌어냈다. 매듭이 2번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손톱으로 느슨하게 만들다가 이가 시릴 만큼 힘을 주어 매듭을 풀었다. 보자기 안에는 젖지 않은 종이가 있었다. 그 종이는 놀랍게도 기름종이었다. 물을 막으려 오빠가 애써 준비했을 것이다. 나는 종이를 펼쳤다. 빛바랜 글씨가. 그러나 또렷하게 내 눈앞에 도착했다. 연화야, 내 죽음은 물이 아니다. 믿지 마. 그리고 네가 남으려거든 사랑으로 남아라. 손이 떨렸다. 내 죽음은 물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누구였나? 그리고 사랑으로 남아라. 이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나? 바람이 돌담을 돌아 내 등을 밀었다. 그 순간 종각의 어둠 속에서 쇠가 아주 가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도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종이 스스로 미세하게 떨렸다. 금간 자리에서 빛이 번졌다 꺼졌다. 누가 온다. 도윤이 속삭였다. 돌계단 위로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올라왔다. 2명, 아니 3명. 나는 본능적으로 보자기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도윤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들이 종각의 기둥을 지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낮게 말했다. 그걸 내려놓게 연화. 익숙한 목소리였다. 정씨 어른. 그리고 그 뒤에 이장과 낯선 남자 하나. 나는 낯선 남자의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묵주였다. 마지막 문장 후 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성철은 물에서 죽지 않았소. 내가 마지막을 보았지. 성철은 물에서 죽지 않았소. 내가 마지막을 보았지. 낯선 남자가 종각 앞 그늘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녁 바람이 돌담을 스쳤다. 바람은 늘 강에서 왔고 강에서 온 바람은 젖은 냄새를 데려왔다. 나는 보자기를 가슴에 더 꼭 끌어안았다.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내 앞을 막아섰다. 누구십니까? 이장이 먼저 물었다. 목에 두른 흰 수건이 땀에 젖어 있었다. 대구에서 온 사람입니다. 낯선 남자는 허리춤에 묵주를 한번 가만히 쓸었다. 이름은 박요셉, 일꾼이고 때때로 성당 일을 돕지요. 정씨 어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성철이를 어떻게 아시오? 종소리를 들으러 왔다가 그를 알게 됐지요. 요셉은 종각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금간 종에 달빛이 포개졌다. 그날도 여기서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데요?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앞질렀다. 어른들이 뒤를 잡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요셉은 눈을 내렸다. 아내에게 전해달라며 말을 남겼습니다. 잘못된 말들이 돌면 믿지 말라. 그리고 남는다면 사랑으로 남으라. 가슴팍의 천이 바람에 들볶였다. 나는 보자기, 속 기름종이를 떠올렸다. 같은 문장, 내 죽음은 물이 아니다. 사랑으로 남아라. 오빠가 같은 말을 두 군데에 남겼다는 것은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다짐이었다는 뜻이었다. 거짓말 마시오. 이장은 코 속으로 숨을 길게 내뿜었다. 강에서 사람을 건져본 게 몇 번인데 물이 아니면 뭔가. 눈앞에서 사람이 사라졌는데. 요셉은 고개를 저었다.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물가에서 끌려간 겁니다. 정씨 어른의 입술이 딱 붙었다, 떨어졌다. 누구한테? 요셉은 고개를 돌려 이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다. 있잖습니까, 어르신. 강 상류에서 몰래 전기를 대는 사람들. 불법이라 해도 눈 감아주는 눈이 있어야 돌아가는 일. 그는 말끝을 흐렸다. 말이 끝난 자리엔 먼지 같은 침묵이 앉았다. 이장의 눈이 잠깐 흔들리고 곧 돌처럼 굳었다. 허튼 소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 말 함부로 하지 마. 그의 손이 허리에 얹힌 채 주먹이 되었다. 바로 그때 금간 종에서 가늘한 떨림 소리가 났다. 바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너무 또렷했다. 누구의 눈길도 종을 떠나지 못했다. 요셉은 낮은 목소리로 십자가의 기도를 한 소절 속삭이더니 우리를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다. 말하러 왔습니다. 더 늦으면 입을 닫게 될까봐. 정씨 어른이 그의 말허리를 잘랐다. 입 닫을 사람은 딴 사람일게야. 어른의 눈길이 나와 도윤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그 눈길 안에는 슬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다. 연화야, 넌 이 밤 잊어라. 어두운 데를 오래 보면 눈이 상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이 들판의 물길을 칼날처럼 비쳤다.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고무신이 흙먼지를 끌고 다녔다. 마당에 들어서자 정씨 어른이 먼저 사랑채로 향했고 이장은 뒤따랐다. 요셉은 담장 밖에 서서 한 번 더 종각 쪽을 바라다보곤 사라졌다. 그날 밤 정씨 어른은 방에 불을 오래 켜두었다. 조그만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다. 바늘이 옷감을 뚫을 때마다 작은 한숨이 섞였다. 나는 방에서 오빠의 작업복 단추를 갈아 끼우다 말고 기름 종이를 꺼내 다시 읽었다. 글씨마다 곰팡내 같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내 죽음은 물이 아니다. 남으려거든 사랑으로 남아라. 그 말은 칼과도 같았다. 남으라. 집에, 이 집안에. 사랑으로 누구를? 나는 대답을 알 것 같으면서도 입안에서 굳어버렸다. 도윤의 발소리가 문 밖에 멈췄다. 연화 씨? 그는 아주 작게 불렀다. 응? 내일 만금 아주머니가 집에 들를 겁니다. 어머니가 부른 건 아니고 내가 불렀어요. 그의 말은 망설임 끝에 나온 듯 매끈하지 않았다. 형이 남긴 말이 사실인지 물어봐야겠어서. 무당을 믿나? 나는 조용히 물었다. 사람보다 덜 거짓말하니까. 그는 웃음 아닌 웃음을 지었다. 잠깐 오랜만에 그의 얼굴이 어렸다. 바람이 들꽃 냄새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다음 날 오전 망금이 장구를 들고 들어왔다. 대문 앞에 소금을 뿌리고 장독대 앞에 붉은 실을 2번 감았다. 그녀의 한복은 진청색에 검은 테두리가 있어 해가 반사될 때마다 물빛처럼 떨렸다. 죽은 이가 말하고 싶으면 산 사람의 귀를 빌려. 만금이 중얼거렸다. 정씨 어른은 처음에는 그만두라고 했지만 끝내 방 한 칸을 내줬다. 헤어튼 소리 듣는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른의 손은 종일 바빴다. 쌀을 일고 물을 덮이고 촛불 심지를 다듬었다. 이 집은 오늘 진실을 부르거나 진실을 막으려 했다. 어느 쪽인지는 아직 몰랐다. 굳은 소리에 휘감겨 시작했다. 장구와 북과 방울의 소리가 방 한가운데로 사람을 몰았다. 망금의 목소리는 때로 아이 같고 때로 할머니 같았다. 그녀는 내 앞에 작은 쟁반을 놓고 흰 쌀을 가만히 펼쳤다. 그 위로 사발에 든 물을 한 방울 떨궜다. 물방울이 확 퍼졌다가 가운데로 가늘게 모였다. 말해라. 망금이 낮게 명령하듯 말했다. 물 아닌 것에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눅눅해졌다. 내 등에 땀이 한 줄 타고 흘렀다. 초의 불꽃이 미세하게 일렁였고 방울 소리가 잠깐 멈췄다. 그 텅 빈 순간에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한 숨소리가 스며들었다. 목을 대가 저릿해졌다. 연화야. 목소리는 내 귀가 아니라 내 갈비뼈 사이에서 났다. 만금이 눈을 뜨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물은 덮었을 뿐이다. 손이 있었다. 왼손. 갈라진 왼손. 순간 나는 누군가의 손등을 떠올렸다. 굳은 살과 작은 상처. 나무를 켜다 생긴 것 같은. 누군데요? 내가 무심코 물었다. 목이 말랐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은 없으니. 목소리가 사라졌다. 망금이 장구를 세게 쳤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가벼워졌다. 누군가 밖에서 기침을 했다. 정씨 어른이 문지방 너머에서 걸터 앉아 있었다. 어른의 손이 떨렸다. 마치 처음 접시는 깰까 두려워하는 아이의 손처럼. 굿이 끝나자 망금은 쌀 위에 떨어진 물방울 자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왼손에 표가 있는 자. 네 앞에서 늘 말보다 손이 빨랐던 자. 그녀의 눈이 나를 지나 누구 쪽으로 향했다. 도윤. 그는 고개를 급히 숙였다. 내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그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어쩌면 너무 많이, 어쩌면 그에게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실제로는 말하면 안 된다는 말과 같았는지 모른다. 그날 오후 장터가 열렸다. 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장만을 서둘렀다. 닭 울음과 방앗간의 방망이 소리가 한데 섞였다. 나도 시장길에 나갔다. 아이들은 나를 보고 수군거렸다. 과부가 혼자 장 본대. 형부 동생이랑 사는 거래. 속삭임은 물처럼 틈새를 찾아 흘렀다. 콩나물과 고사리를 사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골목 끝에서 요셉이 나타났다. 그는 내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종이가 아니라 필름이었다. 이걸 그가 맡겼습니다. 현상하지는 못했어요. 당신에게만 전하라고 했으니까. 언제요? 장마가 끝나갈 무렵. 필름을 손에 쥐자 그것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내려왔다. 사진 속엔 무엇이 있을까? 종각, 강, 누군가의 얼굴? 나는 봉투를 치마 속 깊숙이 넣었다. 그때 뒷골목에서 거친 발소리가 우수수 몰려왔다. 이장과 동네 몇 사람이었다. 외지인. 이장이 요셉을 밀어 벽에 세웠다. 사람들 혼을 쏙 빼놓고 뭘 얻으려는 거야. 요셉은 반항하지 않았다. 말할 것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보았다. 오늘 밤 종각에서 만납시다. 마지막 남은 걸 전해야 하니까. 안 가? 정씨 어른이 어느새 내 뒤에 서 있었다. 연화는 안 간다. 집으로 돌아오자 정씨 어른은 문을 닫아 걸고 내 앞에 앉았다. 연화야, 너 아이 가진 것 같다. 어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네?
냄새에 예민하고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지. 네가 고개를 문박 바람만 스쳐도 숙이더라. 어른의 눈자위가 젖어들었다. 우리 집 대가 끊기지 않았다. 하늘이 도왔다. 나는 손을 무릎에 모았다. 아이. 그 단어 하나가 모든 벽을 초인종처럼 울렸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오빠의 아이 혹은 집안의 아이. 아니, 나의 아이. 그 사실은 기쁨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한꺼번에 데려왔다. 그래서 더더욱 바깥 소문은 닫아야 한다. 정씨 어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남으려면 도리에 맞아야지. 사람들 말처럼 되는 게 제일 조용한 길이다. 사람들 말처럼 내가 되받았다. 형부 동생과 말 조심해라. 어른이 숨을 길게 토했다. 그게 가장 부드럽게 모든 걸 지키는 길이야. 너도 살고 아이도 살고 이 집도 산다. 그때 방문이 가볍게 열렸다. 도윤이었다. 그는 어깨에 나무를 한 짐 지고 있었다. 어머니, 장작 들어옵니다. 그의 눈이 잠깐 내 눈과 부딪혔다. 방금 전 굿에서 들은 말, 왼손 갈라진 손, 이 번개처럼 스쳤다. 나는 그의 왼손을 본다. 굳은 살과 작은 상처. 그러나 그 상처는 나무를 켜다 생긴 상처였다. 피해의 흔적이지, 가해의 흔적은 아니었다. 그 사실이 내 호흡을 잠깐 되돌려 주었다. 밤이 내렸다. 달무리가 컸다. 나는 방에서 필름을 꺼내 조심스레 들어보았다. 창호지 너머 달빛을 등에 업은 필름은 작은 사각형마다 어지러운 그림자를 가두고 있었다. 현상해야 진실이 보인다. 하지만 대구까지 나가 현상소를 찾으려면 이장과 어른들의 눈을 피해 며칠을 비워야 했다. 그럴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두드림은 발걸음처럼 다급했다. 도윤이 먼저 뛰어나갔다. 누구십니까? 나야. 문 밖에서 요셉의 목소리가 났다. 지금 아니면 말 못해. 누군가가 내 입을 봉하려 한다. 정씨 어른이 사랑채에서 나왔다. 가라. 어른의 말은 단호했다.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라. 어머니. 도윤이 어른을 바라봤다. 잠깐만, 이야기는? 가만 있어. 어른이 소리치려다 마른 기침으로 목을 눌렀다. 내 형이 죽어 누운 집이다. 더 이상 소라는 안 된다. 하지만 소라는 이미 대문 아래 담장 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장과 동네 사내들이 등불을 들고 몰려들었다. 그 외지인 잡아 누군가가 외쳤다. 요셉이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이 한 번 나를 찾았다. 그 순간 종이 울렸다. 이번엔 분명했다. 한 번 길게. 쇠가 쇠와 맞붙어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금간 자리가 스스로 비명을 뽑아내는 듯한 소리. 모든 발이 멈췄다. 마당의 개도 울음을 삼켰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간을 벗어났다. 발이 종각 쪽으로 향했다. 누구도 나를 막지 못했다. 도윤이 뒤따랐고 정씨 어른도 따라왔다. 이장과 사내들이 조금 떨어져 걸었다. 요셉은 사람들 사이에서 몸을 낮추고 우리 뒤를 따랐다. 종각에 닿자 달빛이 금을 따라 하얗게 번졌다. 돌병풍 앞 내가 어제 돌려놓은 자리에 작은 나무 상자가 올라앉아 있었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 언제인지 알 수 없었다. 상자 위에는 우리 집 장지문에서 뜯어낸 것 같은 허리만 한 나무못이 얹혀 있었다. 나무못에는 붉은 실이 한 올 감겨 있었다. 망금이 낮게 숨을 들이켰다. 누가 길을 묶었네. 나는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겁지 않았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현상된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작은 공책이 들어 있었다. 사진 첫 장엔 강가의 어스름 속 사람 셋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둘은 낯이 걷다. 성철 오빠와 도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진이 흔들려 얼굴이 뭉개졌지만 이장의 체격과 닮아 있었다. 정씨 어른이 내 손에서 사진을 낚아채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다음 장을 넘겼다. 이번엔 종각 아래 왼손으로 누군가를 잡아끄는 장면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다. 손등에는 깊게 갈라진 흉터가 보였다. 그러나 그 손은 내가 아는 손과 달랐다.
손톱이 두껍고 손가락 길이가 짧았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건 도윤의 손이 아니었다. 그만. 이장이 다가왔다. 그의 왼손이 내 손목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요셉이 내 앞으로 뛰어들어섰다. 만지지 마시오. 네가 뭔데 이 마을 일에 끼어들어. 이장의 목이 굵어졌다. 요셉은 주머니에서 작은 은빛 것을 꺼냈다. 휘어진 손칼. 그날 이 칼이 강둑에 떨어져 있었지. 누가 떨궜는지 나는 봤어. 그의 시선이 이장의 왼손에 잠깐 꽂혔다. 이장의 왼손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나는 그 흉터를 처음 보는 듯, 그러나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숨이 멈췄다. 정씨 어른이 비틀거리며 나무 기둥에 손을 짚었다. 이장님. 바로 그때 내 뱃속 어딘가가 아주 낮게, 아주 분명히 뒤틀렸다. 몸의 깊은 곳에서 작은 물고기가 한번 튀듯이.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아이가, 생명의 기척이 내 안에서 신호를 보냈다. 그 신호는 나를 보듬는 대신 나를 바로 세웠다. 그만들 하세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다. 오늘 밤 여기서 제사 지냅시다. 형의, 아니, 성철의 진실을 위한 제사요. 종이 묻는 대답을 사람의 입으로 합시다. 만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밤째는 위험하다. 그러나 오늘은 해야 한다. 이장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다. 밤에 제사를 지내는 집은 흉해진다. 흉한 건 벌써 들어왔지요. 요셉이 낮게 말했다. 정씨 어른이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살고자 하는 본능과 며느리를 지키려는 헌신이 동시에 휘몰아쳤다. 연화야, 그럼 묻자. 네가 남을 거냐? 남는다면 무엇으로 남을 거냐? 나는 배 위에 손을 내리지 않은 채 도윤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물빛처럼 맑았지만 오늘만은 그것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였다. 나에게. 그리고 사진 속 왼손의 흉터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뒤엉켜 있던 실타래가 한 올씩 풀리기 시작했다. 남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종각의 어둠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도리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순간 사방의 바람이 한 번 뒤집혔다. 이장의 얼굴이 굳었고 정씨 어른의 어깨가 흔들렸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요셉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만금이 방울을 들었다. 마지막 문장 후 그때 이장이 웃으며 한 발 나서더니 내게 속삭였다. 그 사랑, 네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나서 말해라. 만금은 툇마루에 흰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제수, 지, 슈를 올렸다. 맑은 물, 소금, 매와 포, 갓김치 한 접시, 그리고 강에서 갓 건져 올린 듯 윤기 도는 은빛 멸치 몇 마리. 바람막이 삼아 돌병풍을 등지고 우리는 폐사의 종각 아래 반달처럼 모여 앉았다. 달빛은 금간 종의 상처를 따라 얇게 흘렀다. 오늘 밤 말들은 무게를 얻을 거야. 만금이 방울을 쥔 손을 낮게 흔들었다. 숨긴 자는 혀가 무거워지고 견딘 자는 가슴이 가벼워지지. 정씨 어른은 검은 두루마기를 여몄다. 그 눈빛엔 피로와 결심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내 옆에 앉아 등 뒤로 바람을 막아주었다. 박요셉은 종각 기둥에 등을 기대고 작은 공책을 품에 안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장은 사람들을 조금 떨어진 데 세워놓고 팔짱을 끼웠다. 그의 왼손 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달빛에 올랐다. 만금이 초 앞에 놓인 물그릇을 가볍게 두드렸다. 동그란 파문이 번졌다. 성철, 들으면 대답해라. 방울 소리가 한 번, 두 번 겹쳤다. 바람이 잔풀을 스쳤다. 연화야?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갈비뼈 사이에 있었다. 물은 덮었을 뿐 왼손이 끌어냈다. 그리고 종은 경계다. 누가 건드리면 마을이 모인다. 이장 옆이 술렁였다. 그는 헛기침을 길게 하고는 콧등을 문질렀다. 이 무당노름 더 이어야 하나? 요셉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놀이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는 품에서 현상된 사진을 꺼내 돌려보였다. 첫 장에 잡힌 그림자 셋, 다음 장, 왼손으로 누군가를 끌어내는 장면, 손등에 깊은 갈라진 흉터, 그리고 마지막 장, 강둑에 떨어진 휘어진 손칼. 그날 밤 종이 울린 건 바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말했다. 종각에는 낚시꾼들이 얇은 철사를 몰래 걸어두었지요. 상류에서 전기를 대면 감전된 물고기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철사를 잡아당겨 종을 살짝 울리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단속 피하려고. 망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계의 소리였구나. 성철은 그걸 찍었습니다. 요셉이 작은 공책을 내밀었다. 공책엔 날짜와 시간, 누가, 어디서, 무엇을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이름 몇 개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중 하나 이장 이름, 다른 하나 최만수 마을 정깃줄을 관리하던 사내. 이장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증거랍시고 낯짝 들이미는 게 고작 그림 몇 장이냐. 대구 촌뜨기가 와서 마을을 뒤집어? 정씨 어른이 낮게 물었다. 이장님, 사람들 앞에서 손등을 내보이세요. 그는 잠깐 주저하더니 허공을 탁 베듯 손을 휘둘렀다. 이 상처? 논두렁에서 넘어진 흔적이다. 누구든 손등에 흉 하나쯤 없나? 요셉은 이장의 발치에 손칼을 던졌다. 금속 소리가 마른 흙을 때리고 튕겼다. 그 칼, 당신 거잖아요. 강둑에서 주웠지요. 손잡이에 이름 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더군요. 이 장. 그는 또박또박 끊어 읽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모였다. 내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었을 때 아이가 다시 한번 작게 움직였다. 생명의 작은 신호가 내 결심을 떠밀었다. 이장님, 내가 나섰다. 오늘 여기서 다 끝냅시다. 강이 가져간 건 이미 돌아오고 있어요. 작업복, 쪽지, 사진, 칼, 종이 묶고 물이 돌려줍니다. 이장은 잔등불 아래서 웃었다. 웃음은 얇고 짧았다. 끝낼 건 따로 있지. 연화, 내 배 안에 든 게 누구 피인지도 모르면서 사랑을 입에 담아. 정씨 어른이 움찔했다. 도윤이 한 발 나와 내 앞을 가로섰다. 그의 왼손은 갈라져 있었지만 나무를 켜다 생긴 결이었고 손가락은 길고 곧았다. 사진 속 왼손과는 달랐다. 나는 도윤의 손을 짧게 잡았다가 놓았다. 확인하자면 하세요. 내가 또박또박 말했다. 하지만 계산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0날 남짓, 내 몸이 반응하는 건 그의 시간과 정확히 겹쳐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성철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는 숨을 모았다. 나는 남아요. 도리로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선택이니 오늘 여기서 선택으로 보여줄 겁니다. 진실로. 망금이 방울을 세게 울렸다. 말이 칼이 되지 않길. 칼은 이미 피를 봤으니. 그녀가 공책을 펼쳐 읽었다. 마지막 쪽엔 떨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셉에게 필름 맡김. 저녁, 종각, 증언 듣기로. 만수와 이장이 싫었다. 전기, 증거 확보. 글씨는 성철의 것이었다. 순간 발걸음 소리가 돌계단을 타고 오르더니 술 취한 숨결이 마당 위에 떨어졌다. 최만수가 몇몇 사내들과 들어왔다. 그는 굵은 정잇줄을 말아들고 있었다. 웃기는구먼. 마을 굶기지 않으려면 눈 감아야 하는 게 있는 거야. 젊은 놈 하나쯤 강이 데려간다 해서 뭐가 달라져? 이장의 눈이 만수를 향해 번개처럼 갔다. 입 다물라. 왜요, 이장님? 만수가 어깨를 으쓱했다. 다 당신이 하라 해서 한 건데. 사람들 사이에 헉 하는 소리가 돌았다. 이장은 급히 만수의 팔을 잡아당겼다. 미친놈! 나는 그 틈에 사진을 높이 들었다. 달빛이 불투명한 장면 위로 젖어들었다. 여기 있어요. 누가 끌어냈는지. 왼손의 흉, 손가락의 길이, 칼의 모양, 그리고 종이 울린 시간. 요셉이 공책 다음 장을 펼쳤다. 그날 저녁 종이 2번 울렸다. 한 번은 전기 신호, 한 번은 망금이 말을 이었다.
사람을 부르는 소리. 정씨 어른이 그때야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다. 내가 내 죄부터 말하마. 성철이 마을서 벗어나고 싶다 했을 때 나는 붙잡았소.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네 아비조상 할배 눈을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이장님께 형님 집 일감 더 주고 빚도 천천히 갚게 해달라 했지.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난 아이를 살리고자 했지. 아이 아비를 잃을 줄은. 이장이 이를 갈았다. 내 탓이라 몰아가려면 마음대로 해. 법이 뭐 어쩌고 해도 다들 살자고 눈 감은 거야. 성철이만 유별났지. 만수가 마른 웃음을 쳤다. 유별난 놈은 강이 데려가는 법이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윤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엔 그동안 눌러온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형은 유별난 게 아니라 옳았던 거야. 나는 오래전부터 연화 씨를 좋아했어. 그래서 더 멀리 있었지. 형 옆에서 내 마음이 죄가 되는 게 싫어서. 형은 알았어. 그래서 남으려면 사랑으로 남으라고 했겠지. 그는 이장과 만수를 번갈아 보았다. 오늘 형편을 서는 게 내 사랑이고 내 도리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오래 눌린 공기가 한꺼번에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이장은 발을 굴렀다. 헛소리! 종치는 건 누구든 할 수 있고. 그때였다. 망음이 돌병풍 모서리로 손을 뻗어 실핏줄 같은 철사를 잡아당겼다. 짤칵. 금간 종이 아주 가늘게 떨더니 맑고 길게 울었다. 밤벌레 소리가 그 울림에 한순간 거슬렸고 마을 아래에서 등불이 몇 개 더 올라왔다. 사람들이 더 모였다. 이 철사 누가 걸었나? 망금이 물었다. 만수가 비웃었다. 종이야 경계라 했지? 우리 경계를 위해 건 거지. 나는 철사를 손가락으로 끊어냈다. 팅! 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경계는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숨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앞으로 나와 공책을 이장발치에 펼쳤다. 이제 선택하세요. 여기서 불태우고 서로 모른 척하고 흩어질지. 그는 공책을 다시 품에 넣었다. 아니면 내일 대구로 같이 가서 당신 이름을 내가 먼저 말할지 당신 입으로 말할지. 이장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요셉의 멱살을 잡았다. 너 같은 떠돌이가 우리 마을을. 그의 왼손이 올라갔다. 사진 속 왼손과 같은 각도, 같은 움직임. 나는 반사적으로 물그릇을 들어 이장의 손목에 끼얹었다. 물이 흘러내렸고 그의 흉터 자리가 선명해졌다. 순간 주변에서 봤다는 낮은 숨소리들이 튀었다. 정씨 어른이 벌떡 일어나 이장 앞에 서서 말했다. 내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시오. 내 아들한테 손댄 죄도 오늘 여기서 갚소. 그녀는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눈물 한 방울이 돌바닥에 톡 떨어졌다. 사람이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만수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다. 이장이 그를 노려보자. 그는 외려 이장의 손을 뿌리쳤다. 난 끌어내렸지. 밀진 않았다. 당신이? 그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당신이 밀었잖아. 사진에 찍혀 있잖아. 내가 말린 거 기억 안 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다. 누군가 경찰이라는 말을 꺼냈다. 또 누군가는 망신이라 했다. 말들 사이로 밤이 더 깊어졌다. 나는 공책과 사진을 품에 안고 종각에 등을 붙였다. 내 등에 완전히 다른 온기가 닿았다. 도윤의 등. 그는 내 등 뒤에 조용히 서서 무게의 반을 대신 떠받쳤다. 연화야. 정씨 어른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보던 그 얼굴, 단단하고 그러나 품이 넓은로 돌아가 있었다. 네가 남겠다 했지? 사랑으로 남겠다 했지. 내 허락이 뭐 그리 중요하랴만. 그래도 내 마음이 필요하다면 가져라. 나는 너를 며느리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남기마. 그 말은 밤새의 가장 밝은 초처럼 내 속을 밝혀주었다.
나는 정씨 어른에게 절을 했다. 뱃속 아이가 조용히 몸을 말았다 펴는 느낌이 들었다. 요셉이 등불을 들고 한 걸음 물러났다. 내일 새벽차로 대구 갑니다. 공책과 사진, 칼, 다 맡길게요. 그 사이 당신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지킬 건 지키고 덮을 건 덮지 마세요. 이장은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지만 만수와 사내들이 등을 돌리자 그도 더는 소리치지 못했다. 다들 미쳤군. 그가 중얼거렸다. 도시 것들이 와서 마을을 망쳐놔. 마을은 사람이 만드는 거요. 정씨 어른이 담담히 받았다. 사람이 먼저 망가지면 마을은 이미 없는 거지. 밤새는 끝에 가까웠다. 망금이 마지막으로 방울을 3번 울렸다. 성철, 들었거든 가벼이 떠나라. 남은 자들 무거운 말로 서로를 누르지 않게. 그때 바람이 종각을 1번 돌았다. 종은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1번 울었다. 누군가를 데려가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남게 하는 소리였다.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우리는 흩어졌다. 요셉은 공책과 사진, 칼을 품고 강가 작은 나룻배에 올랐다. 안개가 허리 높이로 깔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았다. 결말은 늦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은 오늘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 내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우린 어떻게 할까요? 밥을 지어. 내가 웃었다. 밥 냄새는 사람을 모이게 해. 오늘은 나와 너, 그리고 어머니부터 모이자. 그 다음은 강을 보자. 물 높이를 읽고 장독대 뚜껑을 고르고 아이 이름을 생각하자. 아이 이름? 종이 묻고 물이 대답하는 동네잖아. 소리와 물이 겹치는 이름이면 좋겠어. 도윤이 내 말을 곱씹다가 비처럼 미소 지었다. 소리와 물. 울림? 울림? 다운 어때요? 나는 그 말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듯 마음속에서 쓰다듬었다. 울림. 좋아. 나는 배를 살짝 어루만졌다. 울림아, 잘 들어. 너는 진실이 남긴 소리야. 정씨 어른이 멀찍이 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절집 담벼락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툇마루로 돌아가 장독대 뚜껑 사이를 다시 맞췄다. 집은 숨을 쉬어야 하니까. 그 숨소리 사이로 닭이 울고 개가 짧게 짖고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마지막 문장 훅. 그날 이후 종은 거의 울지 않았지만 아이가 세상에 처음 울음을 올릴 때 종은 아주 조용히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1번 맑게 울렸다.